질투의 덫. 질투는 모든 뛰어난 존재가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다. 질투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조금만 좋은 일이 생겨도 목을 죄는 줄을 더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상대의 천국이 자신의 지옥이다. 따라서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상대의 행운이 가장 가혹한 벌이다. 그대가 얻게 되는 모든 행운은 반대자의 목을 죄는 밧줄이며 그대가 얻게 되는 모든 명성은 경쟁자에게는 지옥처럼 괴로운 일이다. 이것은 모든 형벌 중에서 최고의 것이다. 왜냐하면 행운에서는 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경쟁자는 한 번 죽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시기하는 자에 대한 찬사가 울릴 때마다 죽음을 경험한다. 한 사람이 얻는 불멸의 명성은 다른 이에게는 고통의 근원이다. 세상의 수많은 감정 중 질투만큼 양면적이면서도 파괴적인 힘을 지닌 것은 드물다. 질투는 인간의 본능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는 가장 원시적인 감정 중 하나로 그 역사는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함께 해왔다. 이 감정은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멸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질투는 모든 뛰어난 존재가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말하듯이 뛰어난 재능이나 권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변의 질투를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질투는 때로는 칭찬의 형태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다가오기도 하며 때로는 은밀한 비판이나 험담 또는 직접적인 적대 행위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런 질투의 극단적인 면을 살펴보면 그 파괴력은 가히 폭발적이다. 여기서는 질투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심리학적 기제를 통해 작동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비극적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해보겠다. 질투의 기원과 본성. 질투는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내 것으로 유지하고 싶은 대상이나 가치를 상대방이 가졌을 때 발생하는 내면의 불편함 혹은 분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그 비교의 결과에 따라 여러 감정을 경험한다. 때로는 칭찬과 존경을 보내기도 하지만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이미 누군가가 누리고 있다면 그 순간 질투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질투는 인간의 자기 보존욕과 관련된 아주 근원적인 정서다. 내 것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내가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기회를 누군가가 차지했을 때 가장 먼저 솟구치는 감정이 바로 질투다. 이는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되는데 경쟁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 반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식량이 낮자 그리고 자원의 획득이 곧 생존과 직결되던 시절부터 인간은 타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빼앗고자 하는 욕망을 통해 자기 존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이르러 그 대상이 돈, 명예, 권력 등으로 확장되면서 질투는 더욱 복잡하고 교묘한 양상으로 진화해버렸다. 질투는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선다. 부러움은 상대의 성취나 재능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긍정적 동경을 포함할 수 있지만 질투는 상대가 성공하는 것을 못 견디겠다는 방향으로 심리가 변질되기 쉽다. 즉 부러움은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해 도전을 유도하지만 질투는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파괴적 심리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질투는 종종 증오와 결합되어 폭력적 행동이나 교묘한 음해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질투가 극단화하면 인간관계의 파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역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에 빠뜨린다. 권력과 질투.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은 스스로가 정점에 위치했다고 느낄 수 있으나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경쟁자들이 촘촘히 포진해 있다. 그리고 이들이 품은 질투는 서로를 더욱 치열하게 몰아붙인다. 눈에 보이는 적대 행위뿐만 아니라 도묘하고 숨겨진 방법으로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권력의 세계에서 일상적인 일이다. 이때 가장 흔히 발견되는 것이 바로 과도한 칭찬이다.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는 칭찬은 때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다. 입에 발린 과장된 칭찬을 통해 상대가 우쭐해지도록 만들고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거나 혹은 칭찬받는 사람 스스로 자만심에 빠져 실수를 하도록 유도한다. 겉으로는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치명적인 비판이나 인신공격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권력자는 명성과 지위를 얻음과 동시에 질투라는 거대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순진한 사람이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 성공했으니 주변에서도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지지해주겠지 라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훨씬 많다.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주변에서는 저마다 다른 의도를 품고 다가온다. 아부와 과장된 칭찬을 남발하는 사람, 은근히 약점을 파고드는 비꼬는 사람, 뒷담화를 퍼뜨리는 사람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질투를 은폐하기 위해 위장 전술을 펼치는 이들이 넘쳐난다. 이러한 환경에서 권력자는 늘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 뒤에 감춰진 진짜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 없이는 질투로 인한 비극적인 배신을 맞이하기 십상이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권력자가 가까운 측근의 질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몰락했다. 이는 제국의 황제부터 오늘날 회사의 CEO까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조직의 정상에 설수록 혹은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을수록 질투는 더욱 맹위를 떨친다.
이때 진정한 지혜는 질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불어닥칠 때 적절히 방어해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역사 속 극단적 사례, 질투라는 감정은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도 발견된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로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역시 전설적 영웅 헤라클레스에 대한 일종의 질투 혹은 경애를 가졌다고 전해진다. 그의 군사적 업적이 아무리 대단해도 헤라클레스라는 신화적 존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겨둔 인상이 워낙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펼침으로써 헤라클레스와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했다. 과연 자신이 얼마나 더 많은 지역을 정복해야 사람들의 머릿속에 나도 헤라클레스만큼 위대한가? 라는 의문을 지울 수 있을까? 이처럼 비교 대상의 달성 불가능에 가까운 전설적인 존재였다는 점은 알렉산더에게 지울 수 없는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부담감에서 파생된 감정이 곧 질투다. 시저가 알렉산더를 질투했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다. 역사가들은 시저가 20몇 살 때 이미 막대한 영토를 평정하고 신화를 쓴 알렉산더에 비해 자신은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해 괴로워했다는 일화를 전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서 있는 무대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지닌다. 하지만 항상 자기보다 더 강력한 존재, 혹은 더 찬란한 성과를 낸 존재가 있음을 깨달을 때 그 감정은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 질투로 이어진다. 그러한 역사 속 사례들은 질투가 얼마나 인간의 본질적 동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끈질기게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는지 잘 보여준다. 나폴레옹 역시 시저나 알렉산더를 넘어서는 업적을 남기고 싶어 했고 결국 유럽 대륙에서 전무후무한 정복 활동을 펼치며 전쟁의 신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을 보면 주변의 배신과 고립을 피할 수 없었고 셀 수도 없는 내부 질투와 외부적 경계심 속에서 점차 스스로를 소진해갔다. 이처럼 역사의 거인들도 질투 앞에서는 종종 무너지고 만다. 그리고 그들을 질투했던 수많은 이들도 자신의 야망을 위해 비열한 음모와 고도의 책략을 동원해 질투 대상의 몰락을 유도했다. 이러한 일련의 예는 극단에 치달은 질투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질투의 정신역동.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거대한 본능적 욕망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는 억압될수록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된다고 보았다. 질투는 그러한 본능적 욕망의 한 갈래로 타인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다는 욕망이 좌절되었을 때 생기는 공격성이다. 그 공격성은 자신에게로 향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향해 외향화된다. 전자의 경우엔 스스로를 자책하고 패배감에 빠지며 후자의 경우엔 상대에게 해코지하려 하거나 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자 한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이 느끼는 열등감이 질투의 큰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나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 마음을 보상하기 위해 공격적인 태도로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즉 내면에 뿌리 박힌 열등감이 강할수록 질투도 더욱 거세게 일어난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시선을 밖으로 돌려 타인의 성취와 장점을 깎아내리는 전략을 택한다. 사회심리학적으로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통해 질투가 설명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자존감을 결정한다. 이때 비교 대상이 자신보다 더 나은 성취를 이뤄냈다면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취한다. 하나는 스스로 더욱 노력해 상향에 도달하려는 긍정적 방법이지만 다른 하나는 비교 대상을 비난하고 끌어내려 상대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부정적 방법이다. 후자의 전략이 바로 질투가 극단화되어 나타나는 전형적 형태다. 결국 이러한 정신역동에서 보이듯 질투는 자기 존중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하고 싶다는 마음을 크든 작든 지니고 있으며 그 충족 여부가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된다고 믿는다. 이런 심리가 극단화되면 내가 올라가기보다는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는 파멸의 지름길이다. 일상 속 극단적 질투. 일상생활에서도 질투는 무수히 많이 발견된다. 회사나 조직 내에서 어떤 사람이 빠르게 승진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를 시기하는 동료들이 생긴다. 처음에는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을지 모르지만 곧 비꼬는 말과 은근한 견제, 업무 방해 등으로 질투심을 드러낸다. 이런 상황에서 지위가 올라간 당사자는 반드시 경계심을 기를 필요가 있다. 질투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 공격을 간파하지 못하면 본인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지나친 칭찬 또한 매우 위험하다. 회사에서 역시 우리 팀장님은 능력이 최고시죠. 라며 과장된 찬사를 보내는 부하 직원 중에는 마쿠에서 언제든지 당신을 끌어내릴 기회만을 엿보는 이익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아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대상의 경계심을 허무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특히 높은 위치에 있거나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아부와 과장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조금만 정신을 놓는 순간 질투에 찌든 사람들에게 결정적 약점을 잡히거나 음해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에 걸릴 수 있다. 요즘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질투심이 폭발적으로 분출된다. 누군가가 멋진 사진을 올리거나 사소한 성취를 자랑할 때마다 익명의 시선들 중에는 이를 시기하고 비난하는 댓글을 달며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이들이 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쉽게 얻었다고 믿으면 마음속에서 끝없이 질투의 파도가 치게 된다. 이는 성공한 유튜버에서의 사이버불링이나 악성 댓글로 이어지기도 하며 극단적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 상대를 심각하게 괴롭힌다. 결국 질투는 현대적 기술과 결합하여 그 파급력이 더욱 커졌다. 질투의 가장 무서운 얼굴. 질투가 극단에 달하면 복수심으로 돌변한다. 그들을 멸시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나를 험담하는 자를 좋게 말하는 것은 칭찬을 받고도 남을 일이다. 그러나 정말 통쾌한 복수는 내가 가진 장점과 성취로서 질투하는 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 말처럼 질투하는 이에게는 상대의 성공이 곧 자신의 불행이며 상대의 승리가 자신의 파멸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경쟁자를 공격하고 끌어내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여기서 경쟁자가 다시 성공해버리면 질투하는 이는 더욱 큰 절망을 맛보고 그러한 절망을 증오의 에너지로 전환한다. 특히 돈과 명예가 결부될 때 질투는 가히 폭발적이다. 돈은 어디에서든지 질투의 시선을 동반한다고 했던 것처럼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면 그 차이가 곧 인간적 박탈감을 증폭시킨다. 가까운 예로 로또나 부동산 투자 등에 성공해 갑자기 부를 얻은 이들을 향해 쏟아지는 시기와 질투가 대표적이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헐뜯거나 분명 무언가 수상한 방법을 쓴 게 아닐까? 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건도 적지 않다. 자산이 많아질수록 경계심을 기르는 것이 필수가 된 시대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누군가가 우발적인 상황에서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기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질투가 가진 파괴력은 때로 살인이나 반사회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 심리학적으로는 질투와 시기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은 자기 파멸의 길까지 걸어가기도 한다. 상대방이 행복하면 그게 자신의 불행으로 여겨지므로 차라리 상대의 행복을 무너뜨리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신도 파멸에 이른다. 그 파국적 결과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무수히 많이 목격된다. 극단적 질투에서 벗어나는 길. 그렇다면 질투라는 감정은 숙명처럼 피할 수 없는가? 인간이 살아가는 한 질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그것이 파괴적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그 핵심은 자기 성찰과 건설적인 경쟁에 있다. 질투가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은 흔히 자신의 열등감이나 불안을 직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탓을 외부 대상으로 돌리며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은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에 숨겨진 결핍감을 마주하고 왜 내가 그렇게까지 상대방을 시기하는지 깊이 성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억눌러왔던 열등감이나 욕망을 이해하게 되면 무분별한 비교와 파괴적 행동을 줄일 수 있다. 질투는 때로 인간의 창의성과 성취욕을 자극하기도 한다. 내가 부러워하는 대상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동기로 삼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긍정적 경쟁심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질투는 독이 아닌 비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상대의 우월함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가 잘하는 것은 그만의 재능이며 나에게도 나만의 장점이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과도한 자아도취나 완벽주의 성향을 경계해야 하며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투의 현장에서 물리적 심리적으로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가 불가피하게 얽혀있어 질투가 더 심해진다면 물리적 거리를 두거나 상호작용 횟수를 조절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반대로 내가 질투의 대상이 되어 타인의 공격을 받는 입장이라면 상호 간의 긴장을 지나치게 고조시키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도발에 대해 즉각적이고 과도한 반응을 보이면 상대의 질투심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질투는 창조의 동력인가? 파멸의 불꽃인가? 질투는 분명 인간의 발전을 자극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누군가의 성공이나 재능을 보며 자극받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 결과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긍정적 영향은 어디까지나 질투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질투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파멸의 불꽃이 되어 나와 주변 사람들을 태워버린다. 이 감정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며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타인의 찬란한 성취 앞에서 왜 나에게는 저런 행운이 오지 않는가 라는 분노와 절망만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건강한 도전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질투에 영혼을 갉아먹히며 주변과 끊임없는 갈등을 빚고 후자는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역사 속의 거장들조차도 질투를 피할 수 없었다. 나폴레옹, 시저 알렉산더 같은 인물들도 각각의 전설적 존재와 비교되며 평생을 고뇌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진짜 유산은 무엇을 정복했는가가 아니라 질투와 열망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역사적 교훈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위장술에 능하고 파괴적인지 인식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신을 연마하는 연료로 전환하는 전략을 익히는 것. 그 두 가지가 질투의 위험을 극복하는데 필수적인 열쇠다. 결국 질투는 인간의 영원한 동반자이며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예술은 인간이 끝없이 공부하고 수련해야 할 과제다.